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갈수록 커져가는 대내외 리스크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신년사에서 낙관할 여유도 없지만 위축될 필요도 없다며 현대차그룹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신년 인사회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2.0 시대를 비롯해 무역 갈등,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새해 처음으로 던진 메시지의 핵심이 기본기로 점철되는 이유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대응에는 그 무엇보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2년 연속 판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를 합해 역대 최대 수준인 170만 8천여 대를 팔아치운 겁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올해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잘 됐으니까 올해도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런 단어들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정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질을 바꾸며 변화를 추구해온 만큼 현대차그룹의 DNA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외국인 CEO를 선임한 데 대해선 혁신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혁신을 또 하나의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GM과 체결한 협약을 시작으로 빅테크 기업까지 경계를 가리지 않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난 가전제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으로 한층 똑똑해진 가전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Bixby, tell me my schedule for today. Here are your events for today. 냉장고 앞에서 오늘 일정을 묻자 목소리 주인을 구분해 따로 알려줍니다. 빈집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돼 알람이 울리자 로봇 청소기가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보안 솔루션과 음성 비서,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을 하나로 합쳐 내놓은 홈 AI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AI로 관리하는 미래형 집을 제시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CES에서 차세대 홈 AI 환경을 선보입니다. 홈 AI는 무엇보다 집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집안일은 물론 에너지 소비까지 알아서 줄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LG전자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허브인 싱큐온을 중심으로 AI 홈을 구현했습니다. 가전제품은 물론 모빌리티까지 24시간 동안 연결 제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차 안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음식 주문이나 레스토랑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몰입을 주제로 한 CES 2025에서는 AI와 융합된 삶을 보여주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지난해 AI 기술을 선보이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실생활에 적용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신기술이 적용된 TV와 냉장고 등 신제품을 나란히 출시하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4,800개 기업이 참가하는 CES 2025. 한국에서는 역대 최다 규모인 1,000개 이상의 기업이 글로벌 AI 경쟁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 기자의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마켓톡톡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목요일에 다뤘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금요일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번 주 증시에선 또 어떤 종목과 업종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간만에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 덕분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IT 전자전시회인 CES 2025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뉴욕 증시에서 힘을 받았고 그 온기가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20만 원 선을 넘보는 SK 하이닉스, 이번 CES에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신제품 샘플을 공개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번 CES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만나 AI 동맹을 과시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SK 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직전 분기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 우려에 대해서 들어보셨다고요? 맞습니다. 다만 이건 일시적인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는 재차 증익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서 약 40% 늘어나며 3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은 오늘 화장품주의 저력 또한 드러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이 크게 인기를 끌며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그동안 1위 자리를 지켜오던 프랑스까지 꺾었는데요. 증권가에선 특히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세포라를 기반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성장하는 등 승승장구하면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297%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중국 시장이겠죠. 중국의 경우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영업 적자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중국 시장의 수익성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돼 올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돌파구를 찾는 기업도 있죠. 바로 보일러주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미국에서 올리면서 침체된 내수 환경에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간 효자 상품은 온수기였습니다. 다만 올해 보일러 시장에 신제품을 제출을 하면서 난방 시장까지 출사표를 던지자 증권가에선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북미 제품의 경우 대당 판매가가 무려 내수용보다 3배 정도 비싸고 이익률도 높아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수출을 본격화하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우려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전문가들은 온수기와 보일러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수재는 관세와 수출 규제가 없다며 트럼프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 내놓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대출을 걸어 잠궜던 은행들이 슬슬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 대출 규제들이 풀리면서 대출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새해 대출 얼마나 풀리는 건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 새해 풀리는 이 대출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가죠. 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 시중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를 아주 빠듯하게 해왔습니다.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했던 대출 목표를 초과하게 되자 이를 옥죄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목표치에 따른 대출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규제를 잇따라 풀고 있습니다. 자, 먼저 5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 보험을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보증금 반환분을 선차감해서 대출을 내주게 되는데 이를 보증해서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모기지 보험 제도고요. 이를 적용하면은 서울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5,500만 원, 수도권과 광역시가 2,800에서 4,800만 원, 지방은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은행별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거나 한도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대출 규제도 풀려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1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전세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당초에 막지 않았던 국민은행과 중단을 연장하기로 한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신한과 하나, 농협은행이 작년에 막았던 걸 올해부터 좀 재개했습니다. 네, 이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습니다. 유 기자, 그렇다면 은행 지점에도 좀 대출 문의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주요 은행들의 영업 현장의 분위기를 좀 문의를 해봤는데 네.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매우 짙기 때문에 대출 문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성수기인 봄 이사철부터는 문의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으로선 대출 수요 자체가 좀 과거보다 줄어든 상황이란 건데요. 자, 근데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좀 당장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입주 대단지인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은행들이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잔금 대출을 제한적으로 실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 한도를 늘린 데 이어서 국민은행도 오늘부터 3천억 원 추가로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이 금융당국 기조도 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역시도 은행권 자율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명목 국내 총생산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34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그 전년보다 6%가량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 명목 GDP가 3%대 후반임을 감안한다면 올해 대출 규모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3개월간 대출이 좀 안정세를 보였지만 계절적인 요함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월별과 분기별로 관리 계획을 세워서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게끔 유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따라서 올해 7월로 예정된 DSR 3단계도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경우에 이 스트레스 금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연봉과 만기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단기간에 풀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관리 기조에 발맞춰서 올해도 투기적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한 규제는 좀 이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금융당국은 전년도에 대출 한도를 못 지켜서 추가했던 은행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관리 목표 총량에서 지난해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출 금리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해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내렸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현 시점에서 시중은행의 고정형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금리는 연 3.49에서 5.98%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이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하단과 상단이 각각 0.1%포인트, 0.13%포인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담대의 준거금리로 쓰이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한국은행이 이달 16일에 기준금리를 3연속 내릴지에 대한 전망이 분분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대출 금리도 다소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또 각 은행들 내부에서는 대출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좀 올려놓은 가상금리 수준이 인위적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안정을 흔들지 않는 한도 안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이 잘 공급되기 위해서 가상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위축된 이 시장 분위기에 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도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분양과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건설사들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서우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에서는 25개 건설사가 약 14만 6천 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평균 27만 가구가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분양이 가장 적었던 2010년에도 못 미치는 물량입니다. 민간 아파트 공급을 주도하는 대형 건설사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6곳이 예년보다 분양 계획을 축소했는데 업계 선두인 현대건설과 매년 2만 가구 이상 쏟아내던 GS건설의 물량이 1만 가구 중반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는 치솟는데 대출 규제와 어수선한 정국이 주택 매수 심리를 얼리며 공급도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이 올라야만 매출액이 증가가 되는데 공사비 오르는 어떤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는 거죠. 당장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전국에서는 11년 만에 가장 적은 26만 가구 정도만이 집들이를 할 예정인데 악성으로 여겨지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까지 해야 잔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설사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대형사 7곳의 올해 입주 물량 중 8천 가구 이상이 여전히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설사별로 평균 1,000가구 규모의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며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5에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가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깜짝 발표를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내일 이벤트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데 젠슨 황 CEO가 이 CES에 등장한 게 벌써 6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서 지난해 나왔을 것 같지만 2019년에 마지막으로 기조연설에 나섰고요. 네. 올해 나서는 거는 6년 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반인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돔 공연장인 스피어에서 인공지능 비전에 대해서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가속기 신제품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젠슨 황 CEO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난해 3월에 이제 대만에서 열린 연례 컨퍼런스죠. 이제 GTC 2024를 통해서 블랙웰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그 당시에 2분기에 출시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계속 제품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발열과 전송비 문제를 잡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네. 젠슨 황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블랙웰이 온전히 생산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 제품 결항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시 시기 등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언급이 이 젠슨 황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요. 또 같은 날에 오전에 리사수 AMD CEO도 이 CES 2025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게 됩니다. 유일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가 나서게 되는데 네. 리사수 CEO 역시 차세대 AI 가속기 관련해서 신제품 로드맵을 공개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네, 연말 산타랠리 이후 잠시 주춤했던 미국 대형 기술주 주가가 연초부터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젠슨 황
리사수가 다시 한번 이 불을 붙일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CES 기대감과 함께 이제 엊그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7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거대 기술 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M7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여기에다가 이제 브로드컴을 더해서 앞글자를 따서 배트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배트맨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꽤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4.45% 오른 144.47달러에 마감하는 등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좀 훈풍이 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 운영에 AI,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등이 필수 요소로 탑재가 되잖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곧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산을 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박혜린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HBM3 16단 제품을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건데 네. 이거는 지난해 11월에 SK AI 서밋에서 SK하이닉스가 깜짝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이제 6세대 HBM4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캐파를 늘려서 좀 더 고소형능 제품을 공급한다. SK하이닉스가 주목받는 이유가 또 한 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부터 수철에 불었던 인공지능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해부터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이 기대감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이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뭐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올해도 이 같은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ETF에 유입된 자금이 1조 달러, 우리 돈 이거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유입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 이상이 미국 ETF 시장에 몰려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만 개인 순 매수 금액이 1조 7,200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ETF도 인기가 절정에 달해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에는 전년 대비 14배 이상인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자산운용사의 나스닥 ETF, 나스닥 100 ETF에만 1년 누적 수익률이 47%에 달합니다. 네. 관건은 이제 이 기세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느냐일 텐데 전문가들은 지난해만큼은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올해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의 꾸준한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글로벌리 제일 좋아요.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지역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는 여전히 좀 좋은 전망을.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지수의 미국 대표 지수가 과연 지난해만큼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까인데요. 사실 지난해 이렇게 지수가 좋았던 것은 M7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았고 그들의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들이 그럼 지난해만큼의 상승률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빅테크들의 4분기 지난해 4분기죠.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질 텐데 여기서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